네, 안녕하십니까. 네. 64일 남았다고 써놓으셨네. 드디어. 자, 막판에 갈수록 이제 어제 학원에서도 수험생분들이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 수험생분들은 그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심신이 박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금방 그냥 솔깃해요. 누가 어떤 종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무슨 정보가 있는 것처럼 막 보여요.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건. 근데 다시 한번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그 자료를 갖고 있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6시간, 8시간 정도 빼고 막 공부 전념해서 합격하는 거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했고 그래서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해마다 이렇게 봐오면 시험 막바지에 가면 막 우왕좌왕해. 막 엉덩이가 들렸다 앉혔다 막 왔다 갔다 해. 그거 기도하면서 이겨내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자료 쌓아두지 말 것. 이미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그 자료 있잖아요. 그런 자료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걸 누가 몇 번 더 봤냐,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지, 새로운 자료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 나오셨다 생각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학원 가면 막 앉아서 공부하는데 막 혼자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 것 같고 막 생각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막판에 갈수록 오히려 마음을 좀 다잡고 원래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합격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상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알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꼭 막판에 오면 어떤 사람들이 계시냐면 구석지에 있는 거 이상한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모의고사 하나 봐갖고 시험에 안 나와요. 그게 뭔지 저는 듣지도 못했지만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대부분 나왔던 거 또 나와요. 유명한 거 나와요, 시험에는. 그동안 들었던 것 중에서 많이 들었던 것 위주로 시험에 지문에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하던 대로 그냥 쭉 하시는 게 최고예요, 최고. 바꾸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중개 실무 파트를 들어갑니다. 자, 교재 문제로 바로 갑니다. 267페이지. 14번에 보시면 부동산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셀링 포인트가 뭐냐면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얘기합니다. 장점. 267페이지 14번. 그 장점이에요. 1번. 주택의 경우 집안의 견고성, 쾌적성이겠죠. 교육 여건, 투자 가치, 이게 셀링 포인트예요. 이거 다 장점들 아닙니까? 2번 보면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 대상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마다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언제나 100% 다 모든 사람한테 다 장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응?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위에 집에서 바로 내려오면 밑에 막 쇼핑할 때 막 있고 이런 데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밑에 막 그런 거 백화점 있고 뭐 이런 거 있는 거에서 좋게 생각하고 저는 시끄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 셀링 포인트라는 게 밑에 백화점이 있어요, 상가가 많이 있어요. 저한테는 단점이에요.
집사람한테는 장점이 될지 모르지만. 3번. 부동산 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정성, 건물의 동선 등은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가격이 싸다, 뭐 이런 거, 임료가 적정하다, 이런 건 장점이에요. 보통 중개업소에서 얘기할 때 이거 싸게 나온 거야. 지금 요 시세에 비해서 너무 싸게 나온 좋은 물건이야. 그게 셀링 포인트예요, 그게. 그런데 그건 경제적 측면의 장점인데 건물의 동선은 이건 기술적 측면의 장점이에요. 건물 구조가 기술적 측면으로 동선 구조가 좋아. 생활하기 편리해. 이건 경제적 측면이 아니에요. 기술적 측면의 장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건물의 동선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중개 의뢰인의 매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장점인 것들을 갖다 제시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수업하는 걸로 비유하자면 수업할 때 첫 시간부터 끝날 시간까지 다 중요하대요. 설명할 때마다 다 중요하다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야? 집중하는 데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고객인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특징. 이게 바로 셀링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는 의뢰인한테 만족을 주는 그런 장점, 특징. 이걸 얘기한다. 그죠? 15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자, 1번 아파트인데 동선이 좋고 조망이 좋다. 장점이 상가인데 땅이 비옥하대요. 이게 무슨 짓이야? 3번 창고인데 배우지가 아파트가 많다. 그러면서 막 이 창고는 장점이 뭐냐? 뒤에 아파트 단지가 그냥 3,000세대야. 이게 무슨 장점이야? 단독주택인데 교통시설 이런 거. 이것도 단독주택이니까 좀 확실하게 맞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이게 객관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통이 좋다는 게 뭐 장점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밑에 보세요. 단독주택을 뭐라고 돼 있어요? 뭐에 대해서, 뭐에 비교해서? 아파트나 이런 집합건물에 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 그랬더니 주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거리가 멀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지금 15번이 옛날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제 271페이지 가보십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요. 기본적 사항에 대한 조사. 이 기본적 사항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목이 어떻게 된다, 면적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용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건축 연도 이런 거, 뭐 경계 이런 거, 방향 이런 게 기본적 사항. 이런 기본적 사항은 일단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해보고 현장 납사를 해본다. 이렇게. 이런 기본적 사항을 조사하는 기본적 공부는 주로 뭐냐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거다. 자, 등급에도 사실은 면적이나 지목 같은 게 나오긴 합니다. 용도도 나오고. 그렇지만 두 개가 보통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다면 이럴 때는 이런 기본적 사항은 대장이 기준이다. 등기부가 아니고. 그래서 대장상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옮겨 적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용도도 대장상의 용도하고 실제 용도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현장 답사. 현장 답사 왜 합니까? 그러면 공부상에 나온 내용과 실제 상황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부상에 안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응?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장 답사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 기본적 사항 중에 지세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세가 뭐죠? 땅의 기울기, 경사도. 이런 지세는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가봐야 됩니다, 현장에. 그래야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다고? 공적 장부를 통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다만 이 중에서 경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 경계도 기본적 사항인데 경계다 그렇게 되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조사는 기본적 공부라는 게 저희 대장이 아니고요. 지적도 임야도 같은 도면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실제 경계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요?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한 실제 경계 이거랑 도면에 나와 있는 경계가 이게 맞아떨어지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이렇게 조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대장이 아니고요. 근데 가보니까 도면상의 경계하고 딱 비교해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사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중개업 하신 분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측량해 봅시다. 측량할 때는 뭐가 기준이에요? 도면 갖고 측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게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이 도면에 따라서 측량해가지고 실제 경계표나 경계석을 다시 세우는 거다. 측량합시다. 그런 얘기가. 요게 기준.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도면을 잘못 그려놨고 눈으로 본 경계가 진실한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럴 적에는 예외적으로 실제 경계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러기는 참 어려울 거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은 요것대로 된다. 이렇게. 이 내용은 개혁 공인중개사가 경계를 갖다가 조사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측량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다. 대신에 도면 보고 현장에는 달려가 볼 의무가 있다. 누가요? 부동산 사장님이. 부동산 사장님이 땅 같은 거 소개할 때 현장도 안 가봤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를 어떻게 조사할 거냐 그러면 맨날 패턴이 똑같습니다.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하고 현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얘기한 공적 장부는 등기부다. 사실은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에도 소유자 아무개라고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금을 물리려고 그렇게 파악을 해놓은 겁니다. 대장은.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럴 적에는 소유자를 권리관계에서 누굴 기준에서 확정하느냐 이 말이죠. 누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등기부 기준. 권리관계는 요게 기준. 그런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게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가 있죠. 그죠? 어떤 게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현장 가시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긴 하지만 실제는 주인들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좀 이따 배울 분묘기지권 이런 거. 등기부에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유치권 이런 게 있잖아요. 또요. 법정기상권 이런 거 들어보셨죠? 법지권이라고 실무에서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안 나오죠. 등기부에 나와도 등기부에 나온 내용과 실제 상황이 안 맞는 수도 있죠. 응? 대표적인 게 이 사람이 등기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권리자는 소유자는 B다. 그럴 수 있죠. 명의시타. 근저당 같은 경우 보면 등기부 상에 나와 있는 근저당도 그래요. 등기 상황에 나와 있는 금액은 뭡니까? 채권. 최고액이죠. 최고액. 실제 빚이 아니고 이것과 실제 빚은 다르죠. 대부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행 가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걸 이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조사하는 것 중에 세 번째 중요한 건 이거 조사하고 설명할 내용들은 엄청 많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 세 덩어리예요. 이 세 번째가 공법상 규제사항이에요.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렇게. 첫 번째,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해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현장 답사하는데 공법상 규제 항목들을 갖다가 조사하는 요것이 어떤 공부냐고요? 공법상 규제사항 요게 뭐냐면 용도 지역이다 이런 거예요. 용도 지구다.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 용도 구역이다 이런 거. 뭐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런 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그런 거. 공법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걸 조사하는 공부는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 그죠? 기본적으로.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안 나오는 것이 꽤 있단 말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뗀다고 그래서 뭐 건폐율이 얼마다, 용적률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런 거 안 나온다고요. 그 안 나온 것들이 있어서 현장 답사가 필요하다. 관청에 가서 문의를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이다. 이러면 시군 조례를 가지고 파악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직접 관할 관청에 가서 문의를 한다고, 확인한다고, 물어본다고, 물어봐. 그래서 조사해야지. 여기 안 나와 이런 거.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필요하다 뭐 이런 거지. 이게 조사하는 내용에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무슨 또 뭐야 뭐 시설의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격가지고 핵심적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 2번 보시면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중개대상물의 종류라든지 면적, 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본을 통해서 조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장을 보고 적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대장을 보고 확인합니다. 2번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조사합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3번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은 뭘 가지고 조사한다고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러면 안 됩니다. 시군 조례. 4번 환경조건 중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현장 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환경조건에 나오는 것 중에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혐오시설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5번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뭘로 조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 요거요. 공법상 규제사항이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어서 조사하는 게 원칙. 그죠? 틀린 게 3번입니다. 3번을 시험에서 자주 냈습니다. 자, 274페이지에 가시면 6번이 있고요. 6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274페이지에 6번. 자, 기출문제입니다. 좀 오래된 기출문제입니다. 최근에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 너무 쉬워서. 옛날에는 좀 나왔었죠. 기억권에 보면 경계 때문에 틀렸습니다. 경계만큼은 대장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도면 보고 현장 가봐야 됩니다. 2번 질문은 확인할 수 없다니까 맞습니다. 분묘 기지권은 등기 능력이 없죠. 3번은 실제 경계가 아니고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가 기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리을번은요. 면적력이죠. 그래서 등기부상의 면적과 대장상의 면적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기준이죠? 대장상의 면적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고르라고 그러냐면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번하고 리을번. 정답이 2번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8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역시 과거에 오래된 기출문제입니다. 기억번은요. 면적 나왔으니까요. 대장 기준입니다. 니은번에 보면 소유자의 인적사항 이렇게 나오면 권리관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등기부 기준입니다. 3번은 소재니까 이 소재도 기본적 사항, 물적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냐면 대장 기준이에요. 등기부 아니고. 리을번에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대장을 우선적으로 열람하는 게 아니고 자, 밑에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우선적으로 열람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계획들을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것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 이런 것들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 그런 구역에 대한 내용만 나오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제 그 관할청에 가서 문의를 하고 물어보셔야 돼.
땅 집원 불러주면서 여기 계획 수립된 게 어떤 계획인지. 작년에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실무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때 수강생분이 그때 이제 그 택지 같은 거 분양하고 막 그랬을 때 요 지역에 택지 분양했을 때 요 건물 올라가는데 그 건물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인지 거기에 1층에 상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그 계획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관할청에 가서 문의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요새는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어야 돼 무조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고 1층에 상가를 줄 수 있고 없고 그런 거 다 가르쳐줘요. 그런 게 어떤 공적 장면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은 이거 오픈이 되면 우리가 봐서 그것도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죠. 수십 장, 수백 장이에요 그게. 자기가 찾다가 아마 죽을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물어봐. 그러면 그 전문가가 거기 있는 담당 공무원이 자기는 잘 그걸 계속 보니까요. 금방 찾아줘요. 프린트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미연문에 보면 유치권과 법정기상권의 성립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알 수가 없지요. 등기부에 안 나타나죠. 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278페이지요. 13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273페이지 13번 문제. 자, 1번은 아주 유명한 거죠. 시험에 잘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근데 그 토지가 농지일 때는 농지증 받은 걸로 의제가 되죠. 1번. 2번 질문은 건축법상의 건축 제한 규정에 유의해서 업무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건축법상의 건축 제한 관련 규정을 아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이에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법상의 그런 건축법상의 규제 그런 내용만 파악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그 땅에 대한 행위 제한 내용도 같이 파악을 해야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죠. 3번은 맞습니다. 대장이 기준이지만 같이 적어주면 좋겠다 이런 거고. 4번 질문은 지목이라고 하는 게 등기부 가지고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대장이죠, 대장. 그래서 4번도 틀리고요. 5번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함께 중개할 때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확인한다. 용도 지역은 뭘 가지고 확인합니까? 13번 문제예요. 13번 문제. 용도 지역은 뭘 가지고 파악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뭐 용도 지역, 상업 지역이다, 준주거 지역이다 그런 걸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건축물 대장 가지고 파악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오른쪽에 있는 15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최근 문제 출제 경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래돼서. 1번 같은 경우는 임목 등기가 되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기재가 돼서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나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뒤쪽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사립학교 법인의 소유 토지를 매각할 때 이때는 이 사립학교가 법인이다. 그 다음에 대표자가 누구다. 처분 권한이 있다 없다. 이것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요. 이 사립학교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뭐 대표자가 처분 권한이 있고 뭐 그랬다고 해도 계약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에서 규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부지라든지 뭐 학교 교사로 쓸 그런 땅인데 뭐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담보 설정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질문은 관할청의 허가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3번은요. 말도 안 되는 게 부부지간이지만 재산관계는 별개고
따라서요. 부부지간이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대리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부지간에 생기는 대리권이 하나 있긴 하죠. 여러분들 일상가사 대리권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부부지간일 때 뭐 생활용품으로서 뭐 쌀을 사거나 뭐 이런 거 살 때나 이게 대리권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고,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그랬을 때는 뭐요?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일지라도. 그래서 3번이 그래서 틀린 거고, 4번은 다세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호수가 중요합니다.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지번까지만 확인해서는 안 되는 거고. 5번은 아니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를 중개하는데 담보물권 설정 여부를 계약 체결 일도 아니고 다음날 확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잘못된 활동이죠? 근데 언제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세입자로 들어간 날, 그날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그랬어요. 그날 그냥 서류 다 준비했다가 바로 뭐예요? 저당 설정을 해요. 세입자 들어간 날. 그러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그날 생기는 게 아니고 다음날 생겨서 대항력도 없고 우선 면제 받을 때도 순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고 난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2번이었고요. 17번 풀어보십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등기부에 안 나오는데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한다. 아닙니다. 현장 답사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2번 지문은 맞고요. 3번은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방향이죠. 3번에 지금 17번 문제 푸신 거 맞죠? 방향에서는 현장 답사 사항이지 이런 것을 갖다가 대장을 가지고 확인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소유권은 등기부 가지고 파악하는 게 맞지만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 연도는 대장 가지고 확인해야 되겠죠? 옳지 않고. 5번은요. 기출문제 한 2번 정도 나왔던 겁니다. 요새는 나오지 않지만 기능상의 문제점, 외관상의 구조와 특징, 이것은 현장 확인 사항이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외관상의 구조잖아요. 현장 답사 사항. 자, 이제 282페이지를 펴두시고 자, 농지법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농지법은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 한 0.6문제 이 정도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뭘 농지라고 합니까? 농지는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땅 이렇게 하죠.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땅,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땅, 이렇게.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지목을 불문한다고 그러지만 예외가 존재하죠. 만약에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경작 기간이 3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런 거 아시죠? 요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겁니다. 이거. 지목이 임야입니다. 근데 농작물을 경작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단으로 산지 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더라, 농사짓더라, 이렇게 되면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농지가 아니다. 산지 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으로 개간했다고요. 농지가 아니다. 요건 중개 실무에서 2번이나 나왔던 내용입니다. 요건 안 나온 내용이고. 농지 개념. 두 번째, 농업인 개념이에요. 농업인. 어떤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부르느냐? 농업인은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땅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업인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그래서 버섯 재배사 또는 뭐요, 비닐하우스 같은 거 했을 때는 330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농업인으로 취급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농사짓는 날수로 봤을 때 연중 90일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에 들어갑니다. 다만 축산업 같은 경우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연간 기준입니다. 다 120일 이상일 때 농업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간 판매 기준으로 보면 농업인은 연간 판매기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120만 원 이상 됐을 때 그때 농업인으로 취급한다. 예? 그 다음에 농지와 관련해서 소유할 때 소유에 대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소유 상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한선이 있는 경우가 있다. 원래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하게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데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인데도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상한을 두는데 그 중에 일부가 대표적인 것이 1만 제곱미터 이내가 이하입니다. 거기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두 가지죠. 하나는 상속받는 경우죠.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제한을 받죠. 농사 짓는 사람일 때는 이런 제한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나는 경우 있죠. 이랬을 때도 귀농할 때를 대비해서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말 농장이죠. 이때는 중요한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1인당 면적이 아니죠. 세대별 합산 면적입니다. 세대원 구성원별로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세대원 구성원별 그러면 안 돼요. 세대별 합친 면적이라는 거. 요걸 맨날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그 다음에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다. 이러한 경자 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게 뭐냐면 농지 취득자의 증명이더라. 그죠? 근데 이 농취증은요, 가만히 보면 언제 써먹냐면 농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써먹는 건 아니고 언제 써먹죠? 등기 낼 때 농취증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농취증이. 그래야 등기해준다. 농사 지으려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확인받는 서류죠. 이게. 그래서 농취증은 이렇게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드는 요건이 아니고 물권 변동의 요건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 농취증은 누가 발급해 주죠? 시, 구, 읍, 면장이 발급 권한이 있다. 이렇게. 여기 군수는 빠져 있죠, 지금? 이런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가 원칙이다. 있어야 되는 경우가. 그래서 매매로 농지를 취득한다든지 농지를 증여받는다든지 필요한 거예요.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고 했을 때도 농취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화가나 또는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때도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말 농장용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취증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험에 잘 내는 게 농취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걸 잘 내요. 농취증 요거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농지 등기 낼 때. 자, 필요 없는 경우 중에서 유명한 것들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할 때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받을 때 필요 없습니다. 합병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구별해서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필요 없습니다. 행정청이 협의를 끝낸 겁니다. 허가 신고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시효 취득하는 경우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분할만 하는 경우요. 이때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 농지를 취득한다. 이럴 때도 필요 없습니다. 이 담보 농지 취득은 경매로 농지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2번 이상 유찰됐을 때 담보권자가 취득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제3자가 낙찰을 받을 때는 있어야 되는 거지만 필요 없습니다.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다. 이렇게 되면 용도 지역상 필요가 없더라. 전통적으로 잘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경우 중에 보면 농지증 발급 여부를 사실은 뭘 가지고 결정하냐면 농사 짓는 계획서 가지고 결정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요것을 심사해서 농사 지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발급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런데 이 중에서요, 이런 것 중에서 경우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어떤 경우죠? 주말농장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나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진짜 농사 짓는 게 아니어서 이걸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거 안 내도 그냥 거의 형식적으로 다 이게 나온다 이 뜻이에요. 농지증 받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또 뭐예요? 농지 전용 허가나 또는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이제 농지를 갖다가 농가주택 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또는 신고해가지고 농가주택을 지어야 될 텐데 농가주택 안 짓고 막 그러면요 다시 농지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형식상 농지인 걸로 인정을 해서 받도록 요구하고 근데 나중에 이거 목적 사업에 착수를 안 하면 다시 농지로 돌아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농지 전용 협의 요것은 행정청이 영원히 농지로 안 쓸 거예요. 이것처럼요. 개발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심사기간이 농업개혁계획서를 내는 경우는 4일 이내 심사해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거 필요 없는 경우는요. 이틀 내에 발급해준다. 뭐 이런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농장 같은 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기를 취득한다. 주말 농장 이거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것은 농사 짓지 않는 비농업인인데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말 농장은요. 비농업인도 따라서 저기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야 농업이 되잖아요. 그 될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농지연부 같은 거 안 나옵니다. 이건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요 이제 투기 목적을 막기 위해서요.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해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1000제곱미터 미만. 이게 이제 면적이 세대별 합산 면적이다 이런 거죠. 예? 세대별 합산 면적. 예. 그다음에 이제 주말 농장 요것은 농지증은 필요합니까? 농지증? 농지증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지.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진짜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영농계획서, 농업개혁계획서는요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 기간은 이틀 이내다. 그리고 거리 제한 그런 거 없지요? 분산해서 취득할 수 있죠? 인정되는 거. 요게 이제 주말 농장이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을 때 농지를 갖다가 위탁 영농하는 거, 위탁 경영하는 거 또는 임대차 하는 거 그런 걸 허용한다. 그러죠. 그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것들이냐. 질병에 따른 거, 몸이 아파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중이다. 국외 여행 중이다. 이런 거. 3개월 이상 몸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요? 국회의원 되었다. 이런 거요. 공직에 취임한 거요. 이런 거. 이랬을 때 맡길 수 있다는 거요. 교도소 갔다 와야 된다. 이런 것도 돼요. 이런 것도 다 위탁영농.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최근 시험에 잘 나온 게 임대차 계약이 잘 나와요. 농지 임대차 계약. 농지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서면 계약이 원칙이다. 한 4번 나왔을 거예요, 지문에. 근데 농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농지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을지라도 그 농지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확인도장을 받으면 그때는 뭐예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인정한다. 그죠? 이 확인도장 어디서 받죠? 시구읍면장한테 받습니다. 거기서 확인도장 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즉시 생기는 거 아니죠? 다음 날. 그리고 여기 농지 임대차의 최단 존속 기간은 몇 년이에요? 최단 존속 기간은 3년이다. 3년 밑으로 약정해도 3년으로 본다.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 이겠고 그 다음에 분쟁 조정을 임대료나 또는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디에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까? 어디에다가 대놓고 합니까? 시군 구청장, 자치구청장. 그렇죠. 정확히는 자치구청장.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뭐 그죠? 그다음에 이런 임대 농지를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요? 승계한다. 이런 거. 자, 마지막요. 농지를 갖다 취득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될 건데 농사에 안 짓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생기죠? 언제까지요? 1년 이내 처분하여야 한다. 근데 처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농사 안 지면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이 나오죠? 처분 명령 얘기 나오면 6개월 이내 처분해라고 명령이 나온다. 처분 명령은 유예기간을 준다고요. 그래도 처분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때리던가요?
얼마나? 20%. 매년 부과하지요? 됐어요. 자, 문제 중에서요. 20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20번에요. 1번은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해야 된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하면 전용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이제 관청에 불허가 통지가 없으면, 명시로 없으면 그냥 허가받은 것으로 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용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불허가 안 받으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이게 안 된다고요, 말이. 그 다음에 3번은 전답 과수원 등 지목여하에 불문하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로 취급한다. 그런데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경작 안 해도, 그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고 지목상 경작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로 인정될 수 있어요. 휴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농사 지금 현재 안 짓고 있는 경우도. 그래서 틀리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형질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옛날 표현이고 지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지 전용 허가요. 조문대로 표현하면 산지 전용 허가, 형질 변경하는 거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만약에 다른 생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농지가 아닌 거죠. 농지라고 하면 안 되고. 5번 지문은 군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5번 왜 틀렸어요? 시구읍 면장. 군수가 틀렸죠. 21번 풀어보시고. 자, 1번은요. 농지관리원회 확인을 받는 것은 없어진 거 맞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내야 되고요. 2번은 이제 설명드릴 게 없고. 3번 같은 경우는 상속인에게 유증한다. 이건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상속처럼. 그러나 경매는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농지를 매수할 때는 필요하니까 그 경매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지문은 등기 신청할 때 농지증이 첨부되는 거니까. 맞죠? 5번 지문은 농사 안 짓고 처분할 것도 처분 안 하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나오죠. 매년 이행강제금요. 몇 프로씩요? 20%씩. 그 말이 안 나왔지만 20% 이행강제금, 이게 중요합니다. 20%라는 게 중요한 게 사실은. 매년 부과하는 거, 매년 20%. 22번 풀어보십니다. 정답은요. 3번이죠. 다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3년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설명드린 거. 자, 23번 풀어보십니다. (3번에) 1번은 부부 각각 그러면 안 됩니다. 합산 면적입니다. 세대별 합산 면적이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2번은 뭐 넘어가 되겠고. 3번 합병 나오면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합병, 상속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분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4번 질문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농지인데 그러면 3년 약정한 걸로 본다. 5번 자를 봐두셔야 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 이 사람 농지증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농지 전용 허가 받아서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전용 허가 받은 목적대로 그 사업을 착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2년 내에. 만약에 2년 내에 착수 안 하면 그때는요,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그 처분 의무 기간은 1년입니다. 똑같이. 1년 내에 팔아야 되고,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처분 명령 떨어집니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 똑같은 구조입니다. 농사 안 짓고, 농지 전용 허가는 여기 농사 짓겠다고 허가 받은 게 아니에요. 농가주택 짓게요 하면서 허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써야지. 안 쓰면 거기대로 처분 의무가 생긴다. 24번 문제 풀어보시고 24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24번에 1번은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다. 그것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죠. 연구나 실습 목적으로 농지증 받으려고 한다든지
주말 농장이라든지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환자가 녹지증을 발급하고자 했을 때는 농업기본계획서를 제출 안 하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고 7일이 아니고 뭐예요? 4일이고 3번은 합쳐봤자 990제곱미터니까 취득이 가능합니다. 4번 질문은 이게 이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8년 이상 작용했을 때 양도세를 갖다가 감면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게요. 5년 이상이 아닙니다. 8년 이상. 5번은요. 전용 협의. 협의란 말 오면 뭐예요? 녹지증 필요 없다.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이렇게 오면 녹지증 필요하다. 구별하셔야 돼요. 자, 쉬겠습니다.